다시 이제 뭐 대장동 등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그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을 보면은 저는 그 느낌이 와요. 국정감사 나가기 전에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얼만큼 자신감 있게 표현하느냐가 비리가 있냐 없냐의 직접적인 그걸 맡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윤석열 캠프 쪽에서 이재명 지사 곧 구속된다 같은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민주당이나 지금 캠프가 해체돼서 좀 대응하기 좀 그렇긴 한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원팀 돼가지고 반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수처에 윤석열을 고발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그 대출 비리 이게 수사가 안 됨으로써 그게 사실상 윤석열 아버지 집 사는 데까지 쓰인 이 구조 여기 이유를 밝혀라 하면서 이재명 지사가 지금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한번 읽어주십시오. 처음부터요? 네. 윤석열 후보는 홍준표 후보 따라쟁이 하지 마시고 대장동 대출비리 수사 제외 이유를 밝히라. 세계 10대 경제 강국 대한민국의 국정이 엉터리 선생에게 몇 달 대충 배우면 할 만큼 만만하지 않습니다. 대통령 하시겠다고 평생 직업검사 사퇴하며 열공한다 해서 나름 기대했습니다. 공부하시려면 좋은 선생님에게 잘 배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누구에게 뭘 배우셨는지 이해 못할 말씀만 늘어납니다. 주 120시간 노동, 부정식품 사 먹을 자유, 복지 없는 증세, 국민에게 나눠줄 거면 세금 거둘 필요 없다. 인문학은 공부할 필요 없다. 페미니즘이 남녀 교제를 막는다.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 등등 나열하기도 벅찹니다. 천공 스승에게 그렇게 배우셨나요? 아니면 손바닥에 왕자 새겨주셨다는 할머니에게 배우셨나요? 밥 먹었어요? 같은 동문서답은 홍 후보 전매 특허인데 홍 후보께 동문서답까지 배우신 것 같습니다. LH가 공공개발 중이던 대장동을 민간 개발해서 개발이익 독식하겠다며 땅 사 모으는 그 위험천만한 일에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 원을 부실 대출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방해 안 했으면 성남시는 공공개발로 개발이익 전부 환수했고 개발업자들은 길거리에 나 앉았을 것이며 부산저축은행은 대장동 대출금을 제대로 회수 못했을 겁니다. 공공개발 막는 국민의힘 도움으로 개발이익 일부 취한 업자들이 살아남았고 그 이익금이 윤 후보님 부친 집 사는데 쓰였습니다. 이렇게의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국민을 두려워하는 것이 대통령 자격의 출발입니다. 홍 후보처럼 동문서답으로 빠져나갈 생각 마십시오. 만약 비리 혐의가 있는데도 수사를 고의로 피했다면 그건 직무유기 중범죄입니다.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수사 주임검사로서 이 명백한 대출 비리 사건은 왜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납득할 만한 해명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언론이 해야 될 일을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봐. 대장동이라고 하는 화천대유 게이트가 엄청나게 터졌어. 그 대주주가 윤석열 아버지 집을 사줬어. 대신 구매를 해줬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종잣돈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부터 그 돈이 이렇게 성남까지 흘러온 거예요. 근데 그 수사를 유일하게 부산저축은행 관련해서 이것만 수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이거 대가성이잖아. 언론이 뭘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 이 돈이 윤석열한테까지 흘러갔는가를 파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사실은 핵심이라고. 왜냐하면 여기에 윤석열과 친한 박영수 등이 이렇게 다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보도를 하거나 심층 분석하는 이게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박용수를 특정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돈을 받았는가를 밝혀내라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그 절차들 있잖아요. 사기 사건이든 비리 사건이든 뇌물 사건이든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은 일단 계좌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는데 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이 대출이 됐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다른 한 측면에서는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에서 1,100억을 넘는 돈을 들여서 지주 작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땅을 사두는 작업, 그 땅 주인들을 찾아가서 하나하나 만나서 땅을 사들이는 그 작업을 했는데 그 돈이 또 1,000억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뭔가 이 자체로도 뭔가 심증이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산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던 그 1,100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그 돈이 어떻게 쓰였는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검찰에서 당연히 그 일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동규는 구속됐는데 왜 김만배는 불구속이냐? 그거는 저는 의도적으로 검찰이 그 구속영장을 부실하게 썼기 때문이라고 추정하거든요. 우리가 김만배 그 구속 사유에 대해서 검찰이 그 내은 거 있잖아요. 뭐 배임이다, 뭐 이건 횡령이다, 뇌물이다 이렇게 한 거 보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잖아요. 너무 허술하다고. 그러니까 검찰이 바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수사를 부실하게 하는 이유가 이 모든 돈 흐름 과정에서 검찰 선배들이 너무 많이 등장해서 그런 거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국정감사장에서 정말 대차게 물어보는 의원이 없는 것도 좀 아쉽더라고요. 대놓고 물어봐야지. 왜 그렇게 수사하려니까 선배들 이름 때문에 부담스럽냐. 이런 식으로 좀 국민들이 알아듣게 좀 질문해주면 안 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사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 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박수영 의원인가요? 그 사람이 얘기한 50억 클럽의 6명이었고 그 다음에 지금 남욱이가 얘기한 건 7명이에요. 그렇죠? 7명이죠. 한 명은 누군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고 한 명은 홍씨 언론인이라고 하고 있고 나머지 4명이 전관 변호사들입니다. 이게 다 검사 출신들입니다. 4명이 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그 완전히 개혁이 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현재 검찰은 자기 선배들을 쳐야 되는 상황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동규를 구속을 시키고 유동규를 수사하는 부분은 사실 유동규의 방향은 이재명을 향하게 만들기 위해서 수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는 구속을 시키는 게 아까 뭐 위례 쪽 문제도 있지만은 검사들 입장에서 큰 부담이 없어요. 부담이 없는데 김만배를 잡아 쳐넣어버리게 되면은 김만배 쪽에는 그 4명의 선배 검사들한테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영장 청구가 부실하게 일부러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네, 이건 뭐 검사들이 항상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대장동과 관련돼서요. 대장동의 지금 부실대출 사건. 대장동의 공공환수 사건 이렇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부실대출은 토건비리로 이어지는 거고 여기에 윤석열이 주인검사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김만배의 변호인이 박영수였고 근데 지금 윤석열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재명과 연결되는 건 공공환수예요. 이건 잘한 거예요. 플러스 부실대출은 잘못한 짓이거든. 마이너스. 근데 윤석열은 이 대장동 사건 관련돼서 같은 시기에 그 옛날 얘기를 왜 꺼내냐 얘기를 하는데 그래 같은 시기입니다. 이재명이 공공개발 시작하려고 했던 것도 2010년, 여기서 대출받은 것도 2011년 같은 시기고 그 다음에 책임을 지고 있는 당시에 윤석열은 주임검사, 이재명은 당시 인허가권자. 그런데 하나는 토건비리 연결되는 거고 하나는 공공환수하려고 했던 이런 상황이다. 네, 전혀 다른 문제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미스테리가 그건 거잖아요. 그거 보여주세요. 뭐 저번에도 좀 말씀을 드렸긴 하지만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비리 관련 수사 대상 SPC 특수목적법인이요. 그 부산저축은행이 2011년 2월 달에 영업정지를 당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데가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출의 리스크 같은 거 감당하지 못하고 막 로비 같은 걸로 뇌물 받아가지고 막 해주다 보니까 그 돈은 누구 거야? 부산 시민들 걸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갖고 저렇게 지금 대출이 나가서 저 수사를 했어. 인천 효성동 도시개발, 용인 수지 상현동 아파트 시행, 순천 왕지동 아파트 시행 이거 수사를 했어요. 그리고 사법처리까지 됐어. 근데 그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이것만 쏙 빠져. 성남 대장동 개발 1,805억 원이 빠진단 말이에요. 근데 수사를 안 했어. 제일 큰 건데. 그 후에 11년 정도 후에 제일 큰 건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줘. 뭐 이게 수사가 안 되는 게 이상하잖아요. 예. 이것은 정확히 말하면 너무나 뻔뻔하잖아. 요게 그 소위 말하는 법조 게이트로 엮여져 있는 이 세력들이 이거 이재명 거다고 막 난리를 치는데 사실은 핵심에 있는 새끼들은 아는 거지. 이 건은 윤석열 게이트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장동 개발에 대해서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액이 1,805억이라고 나오잖아요. 대한민국 은행들은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담보 없이는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1억 이하로는 신용대출도 가능하겠지만 1억이 넘는 돈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담보를 잡아야 되는데 이 그 주택 개발이라는 건 그러니까 담보가 없는 상태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파이낸싱 건이 하나 딱 잡히면 은행 내에 그러니까 TF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팀 자체적으로 시장 조사, 지가 조사, 앞으로 수요 조사, 그리고 경제성 조사 이거를 엄청나게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은행 내부적으로도 검증을 하고 외주로도 주거든요. 그러니까 외주 영역을 준 연구 결과하고 내부적으로 프로젝트 팀에서 연구한 결과하고 비슷하게 나오면 그 연구 결과를 담보로 잡고 그걸 경제성 평가를 해서 그 금액만큼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부동산 개발 사업에 비해서 이 대장동은 그 2010년 그 당시에 불확실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재개발이 될지 안 될지, 개발이 될지 안 될지, 이게 그 공공으로 될지, 안 그러면 민간으로 될지, 중간 형태로 될지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성이 확인이 안 됐는데 1,800억이라는 돈이 대출이 됐기 때문에 그때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내부 고발을 통해서 수사가 시작됐건 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담당 주인 검사였던 윤석열이 덮었다고 지금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요. 이 개발 대장동 쪽 개발이 LH 하려고 하다가 민간으로 넘어갔다가 결국 그거 좌초되고 하면서 2009년도 이후에 그리고 2011년도 저 때 대출이 나왔던 당시에요. 대장동이 용도 지역이 뭐로 돼 있었냐면요. 자연녹지 보전 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개발 안 하는 지역으로 돼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장동 개발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다. 이건 더 이상 진행 못하는 것이다 해서 성남시에서 아예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을 해버리고 여기 그냥 두는 걸로 처리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부산저축은행에 돈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한 건데 여기서 저는 뭘 주목을 하냐면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을 대출받은 사람이 누구야? 만배야, 만배. 그죠? 이 만배의 변호인이 박영수였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그 뒤에 2016년, 17년으로 가봅시다. 박영수 특검이 들어옵니다. 박영수 특검이 들어왔는데 특검이 들어온 다음에 수사팀장을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지금 알려진 대로 하게 되면 박영수가 기자단을 모아놓고 누구를 하는 게 좋겠냐 법조 기자단 모아놓고 물어봤다고 했어요. 성렬이 형이야. 거기서 김만배가 그때 당시에 윤석열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했고 성렬이 형이라고 했죠. 성렬이 형이 하는 게 좋겠습니다 했고 박영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윤석열이 수사팀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김만배와 박영수 이 부산저축은행 문제가 주목받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김만배가 당사자고 박영수가 변호인이었습니다. 이 관계였는데 윤석열이 수사를 안 했어요. 수사 안 해서 얘네들을 살려준 거야. 그럼 이 김만배와 박영수는 윤석열에게 상당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했어. 그런데 박영수가 갑자기 내가 특검이야 이렇게 됐어. 뭔가 권력 하나 가졌거든. 그러니까 김만배가 옆에서 말은 안 했어도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때 우리한테 잘해줬던 윤석열을 수사팀장을 만들어줘서 이 사람을 띄워주자. 이런 말 나오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화장실 가서 웃음을 참지 못했겠어요. 띄워주자는 되게 단편적인 분석이고 김만배 기자, 나 박영수 특검, 김만배 기자. 내가 그 기자단한테 물어볼 테니까 윤석열이라고 해줘. 이게 더 가까운 거지. 그래 다른 사람들도 그거 자연스럽게 들은 것처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이 사람아. 많이 해보셨구나. 그러니까 아니 박영수가 더군다나 윤석열은 그 상황에서 나름 관심 받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박근혜 때 관련해 갖고. 근데 지금도 그런 어르신들 계시잖아요. 윤석열은 막 권력의 아버지 않고 막 정의로운 검사, 사람의 뭐 충성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이미 그게 그들 간의 어떤 관련 이미 그 당시로 따지면 한 6, 7년 전에 이미 그 사건을 봐줬어. 수사조차 안 했어. 부실대출이 나갔는데 여기는 아예 조사조차 안 했어.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집도 하나 사주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재명이 마치 한 700억 해먹은 것처럼 이렇게 구조 만들어 가면은 진짜 뻔뻔한 새끼들인 거지. 그거는 어쨌건 윤석열 아버지 집을 김만배 누나가 사준 거는 이렇게 연결이 되면 이건 윤석열 게이트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대선의 핵심 이슈 사건이 딱 두 개잖아요. 고발 사주, 화천대유. 근데 고발 사주에서는 이미 윤석열 이름이 나와버렸어.
그럼 윤석열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두 번째 이 화천대유 사건에서도 윤석열이 중심에 서버리게 되면 현재 대선 이슈의 두 가지 핵심 이슈 사건은 모두 윤석열 게이트로 다 정리가 돼버린 상황이 올 거라고 말이죠. 여기까지 우리가 끌어가야 되는 게 유튜브 역할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윤석열은 그렇지. 그러니까 윤석열은 우리가 지난주에 금요일 방송에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얘는 정치 검사라기보다는 비리 검사에 가깝다. 굳이 말하자면 정치 비리 검사인데 근데 정치 비리 검사라는 게 사실은 어떤 거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그 어떤 정권에 아부하기 위해서 정치적 수사를 하는 거 그걸로 끝날까요? 정반대로 자신들이 취하는 이익이 있다고 예. 그것들이 같이 버무려져 있는 복합체처럼 보이는 게 윤석열인데 단지 자기 계좌에 돈을 담아놓지 않고 주가 조작하면 지 마누라가 담아놓는 방식으로 저수지 하나를 딱 만들어 놓고 그 방식이 아니었을까. 윤석열 계좌 그러니까 김건희 계좌 까라는 데는 주가 조작만 있을까요? 현찰이 50억이 넘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 관련해 갖고 뭐 받은 돈 없느냐 이런까지 홍준표는 궁금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지금 대선이 좀 약간 좀 골때리 걸려가는 게 있어요. 물론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자꾸 다그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수사 대상이냐 아니냐, 수사의 범위에 있냐 없냐 이래. 결론적으로 말해서 이제 전가의 보도라는 걸 하나 주게 돼요. 이재명도 수사할 수 있고 검찰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태세가 어느 쪽으로 바뀌느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있다가 뭐 다른 검사 이야기도 하겠습니다만 검사를 믿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가 임명했다 치더라도 김호수건 그 누구건 간에 믿지 마세요. 얘네들은 자신들의 이익과 부합되는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뭐 하나를 얹어갖고 이재명 수사 대상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상당한 파급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러다가 누가 정권을 잡을 것 같냐, 예를 들면 윤석열이 잡을 것 같냐, 이재명이 잡을 것 같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검찰로서는 자신들이 어떤 중립적인 수사를 한다는 어떤 쇼를 해야 된다는 그런 절실한 상황에 있거든요. 이 공수처, 검찰, 경찰 세 개 수사기관이 동시에 그 같은 건에 대해서 각각 다른 측면에서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도 결국에는 비교 평가를 당하게 될 테고 그런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수사도 같이 해야지 어떤 전체적인 저울추가 맞게 된다 이런 거 그림을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수수색이라는 쇼를 또 요번에 한 판 거하게도 진행을 했잖아요. 그 빈상자 그 검찰 쓰여 있는 그 빈상자 들고 나오면서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건 누가 봐도 다 아는데 그렇게 쓰레기 몇 개 넣고 나오면서 영장에는 디지털 증거 압수한다고 나와 있는데 도대체 그 상자는 왜 두고 가야 되는 거냐고요. 그러니까 그 검찰의 입장이 그런 방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사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발악 같은 건데 그래도 열심히 한다니까 일단 두고는 봐야겠죠. 근데 저는 이 아까 말씀드린 두 개의 사건, 고발 사주, 그다음 화천대유 두 개의 사건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수사기관이 세 개잖아요. 공수처가 있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고 이 세 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고발 사주 사건 같은 경우에 검찰이 수사하던 것을 공수처로 이첩해서 넘겼습니다. 왜? 거기에 검사들이 너무 많이 등장을 해. 그래서 공수처로 이첩시켜 공수처가 이제 사실은 주되게 처리를 합니다. 그럼 이제 한 개 남은 거 화천대유 사건.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에 김만배 쪽에 영장 청구 들어가는 거 보세요. 경찰이 먼저 둘이 막 경쟁을 했단 말이야. 경찰하고 검찰하고 누가 더 수사 잘하나? 근데 여기서 경찰이 먼저 영장 청구 신청을 했어요. 우리가 그 수사권 조정 법안 2019년 말에 통과시키면서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옛날과 달리 영장 청구 신청을 경찰이 검찰에다 했을 때 청구권 자체는 검찰만 갖고 있으니까 했을 때 검찰에서 그것을 안 해주게 되면 기각을 하게 되면요. 그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경찰이 이의 신청을 옛날에는 뭐 꼰소리도 못했어. 근데 이의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직접 거부를 안 해. 영장 청구 안 할 거야 라고 거부를 안 하고 시간을 끌어. 시간을 끌다가 자기 이름으로 영장 청구를 해요. 그러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런 의심이 되는 거야. 경찰이 영장 청구 신청을 할 때 담긴 영장 청구의 내용에는 김만배를 구속시킬 수밖에 없는 정도의 준비가 돼 있어. 근데 이걸 버려버리고 시간 끌면서
검찰이 스스로 만든 영장 청구서를 작성할 때는 되게 허접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의 제도를 피해서 지금 검찰이 화천대유 사건도 수사하면 안 된다. 이건 경찰로 넘기고 저거는 공수처로 넘기고 이번 일에서 검찰은 저는 빠져야 된다. 두 사건 모두.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사들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포진돼 있어요 아니 지금. 근데 여기 이제 또 특검과 또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저는 정 반대로 얘기하고 싶어요. 아, 특검. 문 대통령 지시처럼 음. 경찰이든 검찰이든 뭐 공수처든 관련한 수사 빨리 끝내서 대선 본선 들어가기 전에 뭔가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가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검은 이제 만드는데 또 몇 개월 걸리고 수사 시작해가지고 결론은 대선 이후에나 나오는 그런 쓸데없는 짓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론조사가 몇 개 나왔는데요. 이게 내가 여론조사를 이게 잘 다루는 그러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전문가로서 너무 자화자찬인가요? 사퇴하겠습니다. 씨발. 전문가가 인정하는 전문가. 전 전문가. KSY는 네. 이재명과 윤석열 양자 대결 때 32대 32.9. 이재명과 홍준표의 양자 대결은 31.5대 27.5. 그러니까 이재명과 윤석열은 0.9% 차이 오차 범위 내고요. 이재명과 홍준표는 한 4% 차이 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메뚜기 여론조사들 막 떴다방 여론조사들이 엄청 많이 뜨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 시점에 대장동 논란을 막 만들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 특히 최근에 그 동아일보 신동아 아직도 발행하나? 창간 90주년 맞았대요. 친일 전나게 하고 지금 아직까지 살아있구나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매울 신자 쓸 때 안 됐습니까? 90년 됐으면. 그러니까요. 예. 신동아는 나도 그 젊었을 때 잠깐 이렇게 한두 권 사볼 정도로 괜찮은 잡지였어요. 그런 적이 있었죠. 야당지에 가까울 때. 근데 여기 여론조사는 이재명 35.4, 윤석열 40.7, 이재명 32.0, 홍준표 33.6 이렇게 무조건 저쪽이 이기는 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나온 여론조사 이렇게 뭐 어느 한쪽 다 믿어라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주초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장동 이슈가 막 판을 칠 때 지금 신동아의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요 응답률이 무려 3.0%예요. 이런 걸 여론조사라고 내고 자빠졌냐 진짜로 욕 엄청 바가지로 쳐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아무리 많이 나와봐야 뭐 자동응답만 갖고 여론조사를 하면은 뭐 한 5% 7% 이렇게 이 정도 나오는 여론조사 갖고 이게 마치 무슨 답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뭔가 있고 대장동 이슈로 부글부글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봤는데 여론조사 문항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대장동 관련한 논란이 한창이다. 그러면서 이재명에 대한 나쁜 인식을 막 준 다음에 대선 여론조사 한번 해봐요. 이런 것들이 스킬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댓글창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론조사 좀 심각하다, 위험하다 하시는데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쪽의 후보가 정해지고 사실상 이재명과 누가 붙을 것인지부터가 대선 그때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오히려 저는 대방동이래. 죄송합니다. 사무실이 대방동이었어요 여기. 대장동 건의 이슈는 이제 국감 끝나면 사그라들어요. 국감 끝나고 나면은 이재명 지사하고 이낙연 후보하고 또 대포 한잔 한다 그러죠. 그리고 문 대통령하고도 만난단 말이에요. 추스리는데 국감을 통해서 뭐가 안 나와. 그러면 사람들이 야 저거 특검할 필요 있겠냐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들 거고 저쪽에서 특검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막 캐치프레이즈는 슬그머니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 윤석열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고발 사준의 부인 주가 조작이네 어마어마한 것들이 또 있잖아요. 홍준표가 올라온다고 쳐봐요. 저 사람으로 나라가 바뀌나 싶은 어떤 그 보수 쪽 어르신네들의 그 비토 정서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너무 그 걱정 인형처럼 댓글창에다가 걱정 전파하시지 말라고요. 보는 우리들 입장에서 뭐 엄청 많이 불편해. 많이 불편해. 이 정도면 선방한 거지. 신동아가 자동응답으로 응답률 3.0%짜리로 이재명하고 윤석열 차이 해봤더니 몇 프로 차이 안 나. 그러면 선방한 거지. 얘네들은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언론이 가장 싫어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싫어하는 한 명을 꼽으라면은 문재인일까요? 이재명일까요? 저는 이재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언론 입장에서는 가장 불편하고 만약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언론의 그 사회적 위상이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가장 큰 공포심을 가지고 있는 게 언론인이니까 언론 입장에서 이렇게 홍준표나 윤석열하고 붙여가지고 비슷한 그게 나온다는 건
어떻게든 끼워 맞췄는데도 그렇지. 나온 숫자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걸 반증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앞에다 선입견 주지 말고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제 본선에 진출했다. 그럼 윤석열하고 붙였을 때는 얼마냐? 홍준표랑 붙였을 때는 얼마냐? 이렇게 조사하면 쿨하잖아요. 근데 대장동을 한 1분 동안 나열한다고 생각해봐봐. 그러면 당연히 손이 안 갈 수밖에 없고 반대로 민주당 지지층에서 기계가 나한테 여론조사가 왔어. 이재명 비리인 것처럼 대장동 이야기를 앞에 쭉 끌어. 그럼 대부분 끊어버린다. 음. 그게 함정이에요. 아. 실제로 딱 듣기 싫으니까 끊어버리면 저쪽 사람들이 음. 과대표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면 그 여론조사에 하는 그 주체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민주당 지지층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음. 샘플만 맞으면 돼. 서울에 사는 20대 남성 숫자가 필요하면 그건 맞으면 되잖아요. 이런 여론조사 너무 신경 쓰지 마시라. 그래서 그 부정의 에너지를 일부러 설파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걱정돼서 하시는 건지 긴가민가 할 때는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자꾸 이렇게 그 긍정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방송에 와서 부정 에너지를 계속 주는 것은 일종의 그 작전 세력의 일종의 스킬이기도 해요. 이거 조심하시라는 거고 댓글창에다가 그런 뜻은 아니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들 가짜뉴스 팔을 친다 이렇게 얘기해. 주 목적어가 없어. 아 그런 경우 그러니까 있어요. 예. 보수 유튜브들이라고 써주면 아 저 사람은 우리 편인가 보다 하는데 저것이 우리를 욕하나 싶을 때는 삭제해버려요. 조심하시라고. 주어 목적으로 정확히 쓰시라고. 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론조사 보는 법이었고요.